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성취감은 잠깐, 또 다른 목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며 나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나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자신감을 잃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로지 목표만 있었고 목표만 바라보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과정은 중시하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고 나면 오히려 무망감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망감, 말 그대로 희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갖고 싶었던 물건, 모으고 싶었던 재산, 오르고 싶었던 지위, 얻고 싶었던 명예, 그걸 힘들게 이루어냈는데 왠지 나 자신에게는 남아있는 게 없는 듯 하다는 거죠. 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보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 여정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걸 사랑할 때 목표보다 더 깊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7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는 날입니다. 정부가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는데요. 그 핵심은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분양시장에는 어떤 여파가 있을지 함께 따져보시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광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 주식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무료로 투자 관련 책을 드릴 테니 이걸 받으시려면 클릭을 하십시오. 그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그 사칭을 당한 유명인들이 한데 모여서 피싱 범죄를 근절합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실태는 어느 정도이고 과연 이걸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 함께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오늘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정답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에서 우리 국민이 1년에 이걸 얼마나 소비하는가 봤더니 22년도 기준으로 1년에 56.7kg을 소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50년 전에 비해서는 80kg이나 줄어든 겁니다. 이 소비량이요. 아침 식사는 국민 10명 중에 3명은 먹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이걸 섭취하는 것도 집밥보다는 주로 외식일 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좀 아실 수 있겠죠. 이게 우리의 주식이기도 한데 그 섭취량은 또 줄어들고 있다. 주로 벼 농사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한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힌트는 드리는 게 불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1%, 나스닥은 0.27% 떨어졌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3%가량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난주 워낙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에다가 지금 중국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공공기관 내 아이폰 쓰지 마라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정부기관 내 이 미국 내 이제 이 개인용 PC에 들어가는 칩이 있습니다. 인텔과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의 칩을 쓰지 마.
라는 이제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에 인텔 주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주들은 악재가 더 보태지는 양상인데요. 유럽연합이 애플,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해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라는 소식도 기술주한테는 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뉴욕 증시가 지난주 너무 좋았잖아요. 뭐 땡큐 파웰. 네. 연내 세 차례 이제 금리 인하 시사와 함께 6월 중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 기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이번 주는 아마 이 물가 지표를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2월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29일에 공개가 돼서 과연 이걸 좀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물가가 안정되다가 한두 달간 울퉁불퉁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해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또 2% 가까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좀 좋은데요. 어제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제는 이틀째 좀 하락을 해서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도 공세에 이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숨고르기 2,730선으로 후퇴를 했는데 조금 전 출발한 이 코스피는 3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768 코스닥도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수급 주체가 어제와는 정반대입니다. 어제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가운데 개인들만 상당히 좀 많이 팔고 있네요. 3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미국에서 그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세계 3위 그 디램 제가 급등을 하니까 삼성전자는 한 1.8% 또 오르고 있네. 자, 또 다른 소식 한번 보죠. 지역 경제를 살리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이뤄내자. 이런 정책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 사이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또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도권 경제력 집중화 현상이 지난 2015년 이후 더 심화됐다라는 이제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기가 된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이 생산과 소득, 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성과를 2001년부터 14년까지와 2015년부터 22년 이 두 구간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간 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이 GDP,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종전은 51%에서 70%로 네. 무려 18.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간 비수도권 기여도는 오히려 18% 넘게 떨어져서 29.9%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한국은행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이끌어왔다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조금은 도태되고 있는 산업들, 뭐 화학 제품이라든가 기계 산업이라든가 자동차와 같은 산업이 포진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제력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 이건 소비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 그리고 이제 이 그 외 지역 사이에 소비 격차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맞물려서 저출산과 같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연관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이 이렇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면 일자리도 수도권에 더 많을 테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몰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경제력 집중화 현상이 이제 2015년 이후부터 심화되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특징을 보게 되면 네. MZ세대입니다. 이 밀레니엄 세대부터 Z세대까지 1995년생부터 2005년생인데요. 수도권 거주 비율이 무려 5%에 달해서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에는 전 세대 가운데 수도권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MZ세대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2, 32.5%, 3명 가운데 1명을 차지할 정도로 인구 비중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반 이상이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고 특히나 M세대의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 비율이 55%. Z세대의 경우에는 50%로 4.7%포인트 더 높았는데 이 젊은 층의 경우에는 뭐 학업이라든가 일자리 등의 이유로 수도권 거주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비교적 높았고 그리고 이 MZ세대의 경우에 취업이 다른 세대보다 오히려 직업적으로 더 안정적인 이 전문직 이 관리직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았던 것도 특징적입니다. 자, 그리고 유통시장 특히 우리나라 내수 참 어려운데요. 이마트가 처음으로 희망퇴직자를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가 이제 1993년 창사했거든요. 예. 이후 31년 만에 전사적으로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점포가 문 닫아도 폐쇄만 인근 점포로 이 재배치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해 사상 첫 적자 기록하니까 결국 이제 희망퇴직이란 카드를 꺼내서 인력 효율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마트 추락의 배경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첫 번째 지난해 이제 이마트의 매출은 뭐 역대 최대 맞습니다. 29조 원을 넘어섰는데 문제는 이 PF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대규모 미분양 여파로 인해서 연간 첫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겁니다. 네. 이마트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27%나 급감했습니다. 사업 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자회사의 결손을 또 반영한 것도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통시장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죠. 국내 1위 자리를 쿠팡한테 내줬다는 겁니다. 네. 쿠팡의 매출은 지난해 31조 원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중국 업체들의 약진입니다. 알리와 테무가 지금 한국 내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리면서 추격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마트에게는 이제 리스크 요인인데 문제는 이 신세계그룹 정영진 총괄 부회장이 지난 8일 회장으로 승진했거든요. 네네. 승진하자마자 좀 꺼낸 게 바로 희망퇴직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회사의 실적 부진 책임을 오너나 임원이 지는 대신에 직원들한테 이제 전가하는 게 아니냐, 돌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정용진 회장을 향한 화살도 좀 많이 비판이 좀 많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마트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다른 유통업체들도 지금 다들 힘든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형 유통 3사가 모두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인력 감축과 함께 점포 매각이나 통폐합입니다. 우선 이마트가 점포가 총 155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매출하위 20%에 속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문제는 지금 대형마트 매물만 한 30여 곳이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 이게 안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경기 안 좋은데 협상 단가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뭐 중국 업체들과 이제 가격 경쟁에서는 사실 우리 유통업체들 백전백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중국과 같이 중국 유통업체와 같이 저가 제품, 초저가 경쟁에 매달리기보다는 중국산보다 한 단계 높은 어떤 품질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지금 온오프라인 유통 경계 없어지고 있고요. 국내외 유통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 새벽 배송 금지라는 어떤 유통 구조를 좀 풀어달라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유통시장에서 중국 이제 쇼핑 앱에 굉장히 지금 그 공세가 거세기 때문에 네. 이 중국산 짝퉁이라든가 이 불량품 판매를 좀 막아서 소비자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것도 어쩌면 이제 국내 유통시장의 어떤 재정립에는 약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내수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온오프라인 경쟁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중국 업체들 공세도 더 강해지고 있고 어렵습니다. 국내 유통산업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국내 증시에 정말 이른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건전하지 못한 진짜로 그 증시에서 계속 돈만 빨아당기면서 연명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러면서 나쁜 손을 타는 작전 세력이 연계되는 그 종목들도 많은데요. 이거 금융당국이 좀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네요. 맞습니다. 금감원이 이제 상장 폐지 회피 목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벌인 이른바 이제 좀비 기업 여러 곳을 발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이제 분식회계를 통해서 상장 폐지 요건 피한 뒤에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자금을 모아서 그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차명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등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이 44곳에 달합니다. 네. 이 중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곳은 37곳. 한 15건만 조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이들이 취한 부당 이득 규모만 1,7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자, 이들 불법 행위는 부실기업이 퇴출을 지원해서 주식시장 내 자금이 어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는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 당국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정밀 분석해서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즐겁게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자, KBS 김준범, 서영민,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중에 혹시 그 아파트 청약해서 잘 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도 네, 저도 탈락의 경험만 있습니다. 탈락의 경험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부터였죠. 어제부터 청약제도, 부동산 청약제도가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저희도 경제상식 퀴즈로도 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한 번에 14가지가 바뀌었다고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좀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좀 추려주실까요? 일단 뭐 가장 큰 특징을 꼽으면 그러니까 이게 주택 청약제도 역사를 찾아보면 1977년부터 시작이 돼서 한 47년 정도 됐는데 그 47년 역사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저는 확실한 특징을 가진 개편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결혼 천국 솔로 지옥 이거를 그리고 뭐 유자식 상팔자를,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혜택 몰아주기를 명확하게 한 그 개편인 것 같고, 네네. 이렇게 특징이나 방향성을 명확히 한 개편이 청약제도 역사 근래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예전에 가점제가 아니다가 가점제로 바뀔 때만큼의 변화만큼 상당히 큰 변화인 것 같고, 하나씩 뭐 짚어드리겠지만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건 결국 이제 신생아 특공, 신생아 우선 공급, 그러니까 신생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생아는 두 돌이 안 된 신생아, 그러니까 두 돌이 안 된 자녀를 둔 가정에게 그 신생아를 가진 사람만 따로 추려서 리그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공급이 한 20%. 예전에 다자녀 특공, 뭐 신혼부부 특공처럼 신생아가 있는 사람만 따로 추려서 특별 공급에 무려 20%를 주는 거니까 요즘 뭐 저출생 하니까 그 신생아를 가진 사람만 따로 추려내면 얼마나 적겠어요. 경쟁률이 낮겠네요. 더군다나 만 2살 1개월만 지나도 자격이 안 돼요. 2살 안쪽이어야 되니까 굉장히 적은 수가 꽤 많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뭐 대놓고 밀어주기 혜택이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청약 쪽에서 좀 불리한 게 있었는데 그건 좀 개편이 됐죠. 예. 저도 이제 그 청약 개편 이제 기사들이 나올 때 네. 기자들이 이제 이제 어느 거 주목할지 이제 기사들 리스트를 보면 그 말씀하신 부분 이제 결혼 페널티가 삭제됐다. 결혼 페널티라고 불렀나요? 요렇게 많이 이제 제목을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눈에 띄는 건 이제 혼인 신고 해볼까? 뭐 이렇게. 이제 결혼 페널티가 아닌 일종의 이제 결혼 메리트가 됐다라고 이제 그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고, 네. 14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전에는 이제 중복으로 청약이 안 됐었는데 네. 부부가 각각 청약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중복으로 청약이 된다든지 네. 또 배우자랑 이제 통장 가입 기간을 뭐 합산하게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저도 결혼해서 애가 있습니다만 이제 한참 뭐 결혼을 막한 뭐 후배들이나 네. 신혼 부부들한테 물어보면 혼인신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아니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뭐 후배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 요즘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기간이 뭐 7년 뭐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혼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청약 제도라든지 네, 이런 맞습니다. 혜택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라는 네, 네.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해주는 뭐 그런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축을 보자면 서영민 기자. 다자녀 가구의 조건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 다자녀였고 그래서 3자녀일 때 뭐 30점을 준다. 4자녀면 35점, 5명 이상이면 40점 이렇게 준다 했는데 이게 2명, 3명, 4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명만 가져도 다자녀고 그래서 다자녀 특별 공급 자격 기준을 충족해서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할 수 있다. 2자녀부터 이 부분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라는 정부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되게 약간 놀랍기도 했고 인상적이었던 게 네. 부부의 소득 기준을 확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기존의 공공분양 특별 공급은 보통 네. 이제 우리가 뭔가 정부가 좋은 걸 줄 때는 항상 소득 기준 제한을 걸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선을 넘어서 좀 소득이 많다 그러면 그 혜택에서 배제해 버리는데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특별 공급은 좋은 거죠. 경쟁률이 낮은 경쟁이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부부인 경우에는 도시근로자의 140%를 넘으면 안 됐을까요? 좀 알기 쉽게 금액으로 얘기하면 지금 도시근로자의 연봉이 평균 연봉이 연봉 8천입니다. 세전으로. 네. 근데 부부의 합산 소득이 그거의 140%한 1억 한 2천을 넘으면 지금까지는 뭐 실제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를 하더라도 그 소득 때문에 특별 공부를 아예 못 했는데 이제는 그걸 200%까지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부부니까 두 사람 네. 그러니까 100 두 사람까지는 봐줄게 이렇게 봐버린 거거든요. 1억 2천에서 1억 1억 6천까지. 제가 기억하는 한 부부 합산 소득에 대해서 어떤 복지제도에서 200% 인정해 준 200% 인정해 준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부부 합산은 항상 좀 깎았어요. 부부는 너희 그래도 좀 부부니까 많이 벌잖아. 그래 좀 많이 벌잖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100 서로 개별로 인정해 줬거든요. 그게 매우 큰 눈에 띄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약 시장에서 조금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미루는 기피하는 그런 일은 조금 이제 한꺼풀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양 이 청약 시장 자체가 어차피 그 파이를 나누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특별 공급을 한쪽을 늘리면 그 반대쪽에 있던 특별 공급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자기네 파이를 이제 잃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세 자녀 집안이니까 다자녀 기준으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더 확대를 하면 기존에 세 자녀 있던 사람도 안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막 경쟁이 치열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결국 이쪽 거 뺏어서 저쪽 거 빼는 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저도 새 아들을 가진 집의 가장으로서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편향이 좀 있습니다. 오늘 토크로네. 아니 저는 오히려 이게 확실히 다자녀를 이제 제 주변에서도 보면 저는 이제 하나니까 둘만 돼도 이게 정말 보기 힘들고 해서 이게 확실히 이제 정치에 그렇게 가는구나 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또 다자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줄어드니까. 어차피 저는 그 제 소유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청약 시장의 변화에서 무관합니다. 일단 자기 주택이 있으면 이 청약 시장에서 이 1순위로 뭐 1순위가 제일 먼저 특별 공급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무관한데 근데 제가 세 자녀다 보니 좀 세 자녀가 다자녀 아니야? 두 자녀는 복수 자녀잖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원탁이 이게 좀 이게 편중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박탈감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 이대호, 서영민 두 분처럼 이제 세 자녀인 분들의 박탈감은 굉장히 약과인 것 같고요. 이 개편안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결국 아파트라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누구한테 네. 몰아주기냐인데 결국 이제 미혼 가구, 1인 가구, 혼인신고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이익이 가는 거거든요. 뭐 사실 청약은 결국 우리 대학 시험처럼 그 경쟁률을 넘어야 당첨되는 건데 거기서 엄청난 페널티를 안게 되는 거니까 이제 아까 뭐 결혼 페널티가 없어지고 결혼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했으면 이제 미혼 페널티를 사실 대놓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긴 한데 어쨌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파이 나누기는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번에 뭐 정부의 이런 취지는 명확하죠. 저출생을 어떻게라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걸 주택 청약에도 반영시킨 건데 어쨌든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쪽의 박탈감이 상당하고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정책 의지 중에 하나가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청약제도 개편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출연한다고 해서 제 경제 멘토인 와이프한테 좀 물어봐. 저보다 훨씬 더 경제 지식이 많아가지고 와이프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사실 지금 분양가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청약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난달에 이제 서울 민간 아파트가 이제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평균 3,700만 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네, 분양가가. 그러니까 84제곱미터로 따지면 12억 5천만 원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좀 문을 넓혀주고 이제 이걸 풀어줬다고 해도 과연 이제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소득을 넘겨받지 않은 이제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서울에다가 이거를 당첨받는다고 해도 12억 5천만 원 정도를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10억 내외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청약이 개편돼서 이제 문호가 넓어졌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제 대부분의 신혼부부들한테는 너무 좀 그림의 떡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좀 갈 길이 먼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분양가 자체가 비싸고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도 조금은 침체돼 있고 천덕애님이 특공이라고 해도 결국 비싼 집값을 대출받아 떠안는 꼴이죠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3253님. 내로라 하는 KBS 경제통 기자들 총출동하셨네요. 잘 들으면 남모를 TV 있을 듯이라고 보내주셨고요. 1918님은 새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청약 제도만 바뀐다고 아이를 더 낳을지 의문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출생 정책은 어차피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종합선물센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중에 하나를 채웠다는 측면에서는 뭐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부동산 그 경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만 제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침체돼 있고 곳에 따라서는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싼 곳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청약 시장으로 도전을 하기를 또 주저하시고 지금 4월까지 분양을 앞둔 곳이 한 3만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수도권에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죠. 일단 수도권부터. 우리가 뭐 가뭄이 있는 곳에 비가 내려 의미가 있는 거지. 수도권이 가뭄인데 부산에 비 온다고 의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몇만 가구 풀렸느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미분양, 지방은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방은 이미 공급 과잉이니까 지방에 청약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수도권에 새로운 청약이 많이 나와야 되고 특히 서울이나 서울에 딱 붙어있는 경기도 쪽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량은 좀 되는데 네. 아까 우리 강나래 기자 말씀처럼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인데 네. 지금 강남 3구와 용산 빼고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부 해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에 딱 맞춰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청약이 아무 메리트가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이 청약제도 개편이 일희일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약 당첨 이꼴 로또였잖아요. 그거는 청약 가격이 굉장히 쌌기 때문이고 청약 가격이 굉장히 쌌던 이유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억지로 눌러놨기 때문인데 네. 이제는 강남 3구, 서울에서 강남 3구, 용산 3구 4개 구 빼고는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다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청약이 된다는 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데 아닌데 보면은 굉장히 경쟁률이 낮더라고요. 근데 다만 항상 모든 제도라는 게 지금만 보고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시 이제 분양가와 청약 가격이 앞 주변 시세와 청약 분양 가격이 벌어지는 시기가 오면 그럴 때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의미를 발휘하기 때문에 뭐 지금 청약이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청약 개편도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그 청약 시장이 그렇게 막 활황이 되긴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일부 지역은 여전히 좋지만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 지금 건축비,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 인건비 이런 부분입니다. 워낙에 원가가 높아졌어요. 지금 지으려면 각종 부자재 원가도 그렇죠. 인건비도 너무 비싸서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던 아파트들도 자꾸 재건축 아파트들에서 소음이 나는 것이 지금 그 건축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었으니 조합원분들이 더 부담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부담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 금리 수준도 있죠.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이 공급자도 그리고 수요자도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은 청약 시장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청약 제도를 이렇게 개편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그런 기회는 계속 생길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은비 님이 저는 아직 청약 통장을 안 만들었는데 앞으로 결혼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만드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내로라 하는 KBS 경제통 기자들이 총출동하셨으니까 조언을 좀 주신다. 무조건 만드셔야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게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차원으로 보면 나중에 쓰던 안 쓰던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게 그래도 기회 하나는 갖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이거 있죠. 뭐 어디 누가 돈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본인 돈. 통장 안에 소멸하는 들어있는 게 돈은 내 돈이고 이자도 이율도 줍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이율이 뭐 안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많이 들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10만 원씩이라도. 선택지는 확실히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 보는 건 그러니까 청약 없는 것 같습니다. 통장을 언제 개설하느냐는 고민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네. 우리가 사실 여기 대부분 청약 통장을 성인이 된 다음에 만드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이미 루저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부모님은 미성년자 때 만들어주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2년 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때 2년 부은 게, 2년 24회 부은 거를 점수로 인정을 해줬는데, 2년까지만. 기본적으로 2년을 앞서가는 거잖아요. 예. 가점 기간. 일종의 선행학습을 한 건데, 이번에 바꿨어요. 5년까지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만 19세를 기점으로 역산하면 만 14세, 중2가 되는 순간 통장을 부어서 60회를 부어주면 그 자녀는 무조건 남들보다 5년이라는 가입기간 점수를 더 안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맨날 이런 예, 뉴스 다루면서 예. 저희 큰애가 중2거든요. 저희 큰애 청약 통장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요. 아직 3월이니까 이제 기회는 있으면 빨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루저 아닌 루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딱 그 즈음에 중학생 즈음에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요? 네, 저는 빌라를 사면서 그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깨서 부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지점이 거기서. 자, 근데 이게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되면은 안 되는데 이게 참 집이 필요한 거는 2030, 20대, 30대나 40대, 50대나 마찬가지기는 한데 오히려 늦은 나이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는데 너무 그 혜택이 2030 젊은 세대에게만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까부터 입이 근질근질 하던 부분입니다. 제 친구들 40대 중반에 무주택인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집을 살 수 있음에도 안 샀습니다. 가점이 높아지길 기다린 거예요. 차곡차곡 그래서 쌓아서. 나는 몇 년 뒤면 가점 만점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젊은 분들에게 추첨으로 주는 제도를 좀 신설하고 추첨 분량이 늘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신혼부부에 대해서 아니면 다자녀 아니면 신생아가 있는 집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 제도인데 두 번에 걸쳐서 콤보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젊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때 추첨으로 분량이 늘어날 때 확 가점제 분량이 줄고 그리고 이번에 신혼부부 등에 대한 혜택이 들어가면서 또 확 줄어서 40대, 50대가 되어야 나는 이때쯤 되면 무주택으로 버티다가 지금 분양을 받을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의 파이가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40대 이상의 가장 무주택 가장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줄어든 건 분명하고 혜택이 확 그 파이가 줄어들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문제도 있겠네. 그러니까 한 20년짜리 계획을 꾸준히 실행해 오면서 마라톤을 뛰어온 건데 중간에 코스가 변경됐다고 어디서 알람이 온 거 아닙니까? 허탈하겠는데. 우리나라 뭐 정책의 슬픈 현실이죠.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특히 이제 경제, 부동산, 주식 관련 정책은 정책 안정성이 워낙 떨어지니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잖아요. 뭐 지난주에 나온 공시가격 현실화도 그렇고 네. 부동산 세금도 그렇고 이 청약도 그렇고 아까 뭐 계속 가점제만 믿고 가점을 쌓았던 분들은 지금 완전히 황당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국인들이 영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하라고 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고 할 때 정부가 이 정책이
아 15년 가겠지. 15년 뒤에야 이건 무조건 필패 전략인 것 같고 현 정부 보통 정부는 5년짜리잖아요. 네. 그 5년짜리가 어떤 정부 정책을 내놨을 때 5년 안에 시행할 수 있는 걸 시행해 버리는 게 아니 그게 정말 현명한 슬프지만 현명한 학습 전략인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적자 생존이죠. 네, 적응 전략이죠. 네.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 안정성이 없다는 거 맞고 비판받는 건 맞지만 어쨌든 제도는 제도대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한 3년 뒤에 또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예. 진짜 거기에서 5년씩 우리 국민은 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아까 강나루 기자 뭐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뭐 준비하던데 쓸 멘트 미리 아니, 생각해 놓은 거 아니에요? 선배들 얘기하는 듣고 있었는데 그게 상대적 박탈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도 뭐 5살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약간 운때가 맞아야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이가 2살 이하 때 만약에 저출생 문제가 더 부각이 됐으면 그때 저한테 기회가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애가 잔뜩 커가지고 아 이제 좀 이제 학교도 알아보고 조금 더 다른 이제 주거 환경을 알아볼 때쯤에는 그리고 사실은 또 그때 예전에는 소득이 좀 적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득이 조금 늘어나서 지금 좀 더 해볼까 하면 소득 제한이 뭐 200%까지 늘긴 했어도 제한이 묶여 있긴 하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구입 가능할 때는 또 벽에 가로막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떤 구성원이면 상대적 박탈감이 사실은 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각자 도생식으로 방법을 찾아 떠나야 되는 이런 게 좀 슬픈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씁쓸하죠. 그래서 아무리 또 투자 공부나 이런 거 열심히 해도 또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또 슬퍼지는 결과를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운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정책의 어떤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거고요. 자,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주식인데요. 주식이었던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소비량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일단 그래서 이 생산의 과잉을 좀 막고 수급 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것 대신에 밀이나 콩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요. 또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밀가루 대신에 피자, 빵에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 이걸 무슨 곡물일까요? 한자, 한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나 쉽죠? 저도 참 좋아하는 이거. 제가 이제 빵을 많이 이제 소화를 잘 못해서 이걸로 만든 국수, 뭐 빵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몇몇 분들 이제 정답 보내주신 거 좀 읽어드려야겠죠. 8322님이 우리는 4인 가족인데 10kg 하나를 2달 가까이 먹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그 밥 지으시는 분들은 잘 계산들 하실 겁니다. 그리고 3329님이 장애인들과 함께 정미소를 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요즘 이거 소비가 너무 줄어서 힘드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3558님 강원도는 눈이 오는 봄날 아침입니다. 눈이 오는 봄날 아침입니까? 겨울인지 봄인지 헷갈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참 오늘 아침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존리, 송은이, 유재석, 뭐 김미경 강사 정말 많은 분들을 사칭하는 광고.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사칭인지 진짜인지 저 사람이 주식을 찍어준다고 하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하네, 아니면 그냥 유재석 씨가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돌려준다고 무료로 책을 나눠준다고 하네, 그러면서 클릭을 유도하는데 이게 다 사기라면서요. 요즘 진짜 심각하죠. 여러분도 다들 보지 않으셨나요? 예, 뭐 문자로도 오죠. 종종. 저는 홍진경 씨 네. 최근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팠습니다. 무슨 병에 걸려 아픈 뒤에 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했는데 얼마를 벌었습니다라고 액수가 적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누가 봐도 연예인이 내가 얼마 벌었다라고 써놓을 리가 없어요. 좀 벌었습니다라고 쓸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몇 억을 벌었습니다라고 쓸 리가 없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사람이 아팠던 과거까지 이용하지 하는 생각이 제가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본 게 그 개그맨 방송인 황현희 아, 황현희 씨. 그거를 제일 많이 보다가 그분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요. 그 바뀌고 되게 네.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좀 규모가 커지고 좀 심각해지는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도를 넘은 거 문제가 아니라 사칭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 원으로 추산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유명인 사칭 피해 규모만 합계 500억 원 넘는 수준이다. 이런 계산들도 나오고요. 이 정도 되면은 지금 거의 국민적으로 뭔가 좀 위기 경보까지 발령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되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의 얼굴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앞에다가 광고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놓고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합성. 다른 종류의 이런 얘기를 하거나 합성하거나 딥페이크 기술까지 워낙 발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 이게 사기일 거야라고 의심을 하고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이제 누구 씨가 저런 광고도 하네. 요즘은 저런 광고 시장도 광고비를 많이 주나 봐. 이 정도 생각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요즘은. 무섭습니다. 지금 7658님이 이대호 기자님이 어제도 문자 보내서 종목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사칭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제가 왜 누구한테 문자로 보내서 종목을 추천하겠습니까? 하지만 근데 아니에요. 저는 제 지인들에게도 종목 추천을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은 얘기를 못 듣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런 사칭 계정들, 사칭 광고들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꾸미는 겁니까? 아니,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입금을 받는 거죠. 피해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단계는 전부 수식 그냥 장치들인 거고 온갖 감언이설인 거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입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하면 절대 안 당하시는데 제가 어떤 증권사, 어떤 은행을 가서 어떤 상품을 개설하더라도 내가 돈을 집어넣는 통장은 4명이에요. 네. 단 하나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명의도 아니고 아들 명의도 아니고 무조건 4명입니다. 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4명이가 아닌 곳으로 입금하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근데 모든 사기꾼들은 그렇죠. 앞에 온갖 얘기를 다 하고 결국은 입금을 하세요. 근데 그 명의가 돈을 보내는 피해자 4명이가 아닌 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야 이제 사기 편취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거꾸로 생각하시면 아무리 좋은 거도 4명이가 아닌 통장으로 1원이라도 돈이 들어가면 그건 다 사기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4명이가 아닌 곳 돈을 넣으라고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것 저는 같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준범 기자는 이 사건 기자의 DNA가 몸속에 있는 기자입니다. 그 사건 캡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건을 그러니까 뭐 어떤 사안을 사건으로 봅니다. 사기 사건, 네. 남의 계좌 통장. 근데 지금 여기 리딩방이라는 것이 남의 계좌에서 일어난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자기 계좌에서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다 같이 투자를 하게끔 그러니까 일종의 시세 조작, 주가 조작 같은 방식의 거기에 나도 모르게 동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세력들이 들어가 있던 그래서 올라가 있던 주식을 누가 추천해 줌으로써 내가 그걸 사서 그걸 그 다른 사람들이 빠져나올 내가 쩐주가 되어준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이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세 조종의 그 흐름의 물결 속에 들어갔다가 나만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은 피해라고 말하기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내 투자 손실로 객관적으로는 측정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리딩방에 놀아난 거죠. 이게 요즘 그 남의 통장에 넣지 않아도 사건 사고가 아니어도 피해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리딩방의 투자 정보에 이끌려서 내가 주식을 산 건 그거는 피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도 올라타서 차익을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위험 투자에 따른 손실인 거지.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예. 뭐 삼성전자나 우량주라면 그나마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 중에서도 거래량이 없고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래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수십억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거에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방에 유인을 시켜서 그 종목을 사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미리 사놓고 그리고 주가를 띄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숏으로 그러니까 공매도에 베팅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또 팔도록 하고 이러니까 그냥 완전히 이 전문 용어로 설거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올릴 때 설거지, 내릴 때 설거지. 근데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그냥 따라서 산 사람은 저 사람이 한 달에 회비도 안 받고 나한테 종목을 추천해 주네. 아유 고마워. 그리고 이거 어차피 내 계좌니까 난 잃을 게 없어 라고 했던 건데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또 고점에 물려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기범들이. 그래서 이게 단속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잡을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해외에 있는 서버 계정을 통해서 뭐 VPN 통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든가 그러면 잡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내 이름을 사칭해서 왜 내 이름을 사칭하냐 사칭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해도 포털에서도 이걸 그 접속을 차단할 근거가 없어서 차단을 못 해준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액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신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차단을 못 해준다. 이런 다양한 종의 법적인 미비점, 사각지대 때문에 계속해서 활동하는데도 버젓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막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 1281님이 김미경, 황현희 유튜브로 광고를 삭제해도 계속 달라붙어요. 끈질기더라고요. 잘못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에서 서영민 기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SNS 업체와 경찰과 거의 그냥 핑퐁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세요. 우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 사이에서 피해는 계속해서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고 이게 어디선가는 이 맥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자회견이 참 절절하던데. 얼마 전에 뭐 송은희 네. 씨, 김미경 씨, 뭐 존리 대표 뭐 이렇게 모여서 기자회견을 맞습니다. 했죠. 그 22일 날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한 건데 뭐 사설도 보면 이제 오죽했으면 당사자들이 나섰겠냐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도 이 사칭 이걸 보면은 아니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얼굴 나오는데 왜 사실 이 기자회견을 보기 전에 저도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어쨌든 유명인들이 피해자들이 보면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어쨌든 유인 당해서 하는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기자회견을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메일 보내고 또 지우기도 하는데 지우면 또 생기고 더 많이 생기고 또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뭐 담당자가 뭐 지금 없거나 아니면 나중에 회신 주는데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은 사실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칭하고 해서 글이 올라감으로써 유저들이 몰리고 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사실은 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중들한테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대중들과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좀 기자회견으로 그러니까 호소를 한 거죠. 호소를. 네, 근데 심지어 이게 예. 포털에서 광고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집행해서 정식으로 집행해서 광고를 하는데 저 광고를 못하게 해주십시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또 구글,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 입장에서는 유명인을 사칭하건 그 사람이 본인이건 아니건 자신들에게 광고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수익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면 오히려 자신들의 광고 수익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일단 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다 비슷한 생각이시겠지만 이제 SNS도 유저들이 계속 옮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SNS는 점점 더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저들도 사실은 이런 그 유명인 사칭 피해가 많아진 SNS는 딱 그 타임라인 딱 들어가면 이미 너저 못한 광고들로 다 도배가 돼 있으니까 그 플랫폼도 사실 결국 피하고 싶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잠깐 이제 광고 수익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근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업체 그러니까 SNS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광고가 사기라는 거는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거니까 사전적으로 그걸 막는다는 거 불가능하죠. 어떻게 압니까? 그게 정상적인 투자 업체인지 사기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전적으로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내 얼굴이 들어가 있으니 예. 내 얼굴이 들어간 저것은 내가 전혀 동의한 적이 없으니 사기입니다라고 연예인이 전화를 하거나 접촉을 해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갈수록 이제 딥페이크를 비롯해서 합성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앞으로는 음성과 영상을 가짜로 합성한 그런 광고도 만들어질 거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사전적으로 좀 규제를 도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 업체들이 뭐 사업자 명의라도 한번 대조를 해본다라든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이게 페이크 영상을 이제는 또 AI로 잡아내는 기술도 있다고 하니. 근데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데 네. 그거를 규제하려면 굉장히 무리한 규제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금융을 키워드로 한 어떠한 광고도 안 된다. 혹은
뭐 대한민국 자산 총액 얼마 이상의 금융기관이 아니면 누구도 광고할 수 없다. 뭐 이 정도의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간 정도의 규제가 아니면 그걸 하나씩 미리 다 사전에 걸러내서 어디는 광고하게 해주고 광고하지 않게 해준다. 민간 기업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그건 마치 비유하면 자동차 사고가 나니까 자동차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통계를 봐도 2017년부터 2022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모든 범죄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안전한 나라니까요. 근데 사기만 늘어요. 사기가 40%가 늘었는데 왜 느는지를 보면 사기만 안 잡혀요. 사기 우리나라의 범인 기본적인 평균 검거율이 80%거든요. 그러니까 10건 저지르면 8건 범인이 잡혀요. 근데 사기는 범인 검거율이 50%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경찰이 무능해서 경찰이 일을 안 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의 사기는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사기라고 하면 우리 동네 옆집 아줌마가 개주인데 갯돈 들고 튀었다. 내 뭐 사촌 형이 소개해준 김 사장한테 돈을 500만 원 투자했는데 먹튀했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쓰는 순간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소인으로 쓴다, 피고소인으로 쓴다. 그러니까 잡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의 매우만 거의 대부분의 사기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상대방이. 그 고소장을 써도 성명 불상, 성명 미상. 그리고 상당수는 해외에 있고요. 무슨 수로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좀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다. 네. 예. 이게 사실 분명히 올해 국정감사에도 이 SNS 대표들이 나갈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그 풍경이었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또 반복이 되고 있다면 아예 이걸 입법 과정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또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돈을 쉽게 버시려는 그런 욕심, 과도한 생각은 또 본인 스스로가 또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KBS 서영민, 김준범, 강나루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세먼지 이야기, 일상 속의 궁금증까지 같이 해소해보는 시간 준비해놨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